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하죠. 이런 논리도 많이 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유로 하라는 공동통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미국, 일본, 우리도 뭐 이제 뭐 국가 부채가 일본은 뭐 240% 정도 되고, GDP 대비. 예. 미국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한 112%를 넘어서 막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그들하고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기축통화국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경제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대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 자본들이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그걸 굉장히 우리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신뢰를 줘야 된다. 대외 신인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캐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재정이 건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되게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처럼 이제 그러니까 대개방도가 높으면서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나라가 아시아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싱가포르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30%예요. 그렇게 높습니까? 예. 근데도 국가 신용 등급이 미국보다 더 높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는 투자를 그러니까 철회할 때는 철회하게 되면 되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달러를 비롯해서 외화들이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도 유출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 외화가 유출되는데 예. 싱가포르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한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그러니까 다 철수한다 하더라도 예. 그걸 다 그러니까 보상해줄 만큼 나온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시 GDP 대비 130%가 있지만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네. 나가려면 나가라. 그냥 니들 달러 다시 돌려줄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국가 신용등급이 AAA예요. A 3개예요. 네. 우리가 A 2개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렇죠. 23년전에 겪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GDP 대비 한 10%도 안 됐었어요. 국가 부채가 10%도 안 됐었어요. 10%밖에 안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외환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현금 외화가 없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외환인데 예.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에는 예. 국가 채무에는 상당 부분이 뭐냐면 원화 부채가 있는 거예요.
원화부채, 예. 국가부채라고 해가지고 이게 외화부채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국가가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국채를 발행했을 때 뭐 원화로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국가부채하고 소위 말해서 외환위기라는 것의 이 본질은 뭐냐면 이제 은행이익이거든요. 대개 은행? 이제 국가들 간의 자본이 이동할 때 은행이 은행들한테 빌려주고 되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때 보면은 이제 은행에 빌려준 돈들 혹은 뭐냐면 이제 그 이 단기 아니 저 종합금융회사라든가 종금사 같은 경우들 예, 예. 많이 파산했었잖아요 당시에요. 이런 데다 빌려준 것들 금융회사한테 빌려준 것들이 회수를 하면서 예. 더 이상 이제 연장을 안 해주면서 단기에 이제 해수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 막을 예. 달러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가 부도가 났던 거예요. 이자만 주고 계속 생활을 하다가 예. 그죠? 달러 이자만 주고 생활을 하다가 뭐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뱅크런 비슷한 게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 그러면 내가 줬던 원금 다시 줘. 그렇죠. 라고 하니까 회전하는데 그거를 돌려줄 달러가 없었던 거죠 국내에. 그렇죠. 그걸 한국에서 찍어낼 수 없는 돈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터진 게 외환위기였다고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단기 대외 채무가요. 예. 한 1,200~300억 달러 정도 돼요. 단기 대외 채무가 예, 한 한 1,200~300억. 1,200억.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든지 주라면 줘야 될 되게 달러. 단기라는 게 1년 예. 이내에 이제 1년 우리가 이내에. 정하거든요. 예.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 근데 우리가 단기 대외 채권이요. 4천억 달러 돼요. 4,300억 달러 돼요. 단기 대외 채권이 예, 우리도 해소할 수 있는 게. 예. 그리고 거기다 우리 외환보유액이 한 4,100억 불 정도 되고요. 그렇죠. 그럼 그게 왜 가능한 거냐면요. 경상수지 흑자액이 그렇죠. 우리는 1년에 한 600억에서 700억, 한 30억 달러씩 이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요. 제가 3년 동안을 보게 되면요. 1년에 한 70조 원씩을 버는 겁니다. 매년. 그렇죠. 달러로. 예. 예. 그 이상 뭐 이거 벌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외환위기 터졌을 때는요. 김영삼 정부에서 당시에 잘못된 정책을 쓰는 운영한 결과로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심해졌었어요. 94년, 5년, 6년, 7년 계속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해 갔어요. 한 3년 동안 예.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그것도 한 예. 2배, 3배 계속 증가해 갔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이 이제 그러니까 고갈돼가지고 거의 음. 바닥에 있는 상태 속에서 외화가 이제 그러니까 회수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막을 달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에 돈도 없는데 회사에서 월급은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 그렇죠. 계속 마이너스 인생이 한 3년 동안 지속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거 잡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도래한 거고 지금은 집에 돈도 많고 달러도 많고 계속 올해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도 한 500억 달러 정도 경상수지 흑자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200원 계산해보면 한 60조 원 되는 거죠. 올해도 그 정도를 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또 달러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선진국가들이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유로존 얘기할 때 유럽 국가들이 흔히 이제 유로라는 사람은 기축통화 국가라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유로존 국가들도 유로존 위기를 당했던 국가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재정 적자하고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국가 채무하고요. 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피그스 국가라고 우리가 많이들 했었죠. 그렇죠. 포르투갈, 예. 이탈리아, 아일랜드, 집시, 아일랜드, 그리스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하여튼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경상주의 적자 국가에 들었었어요. 경상주의 적자 국가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한 5년 정도 동안에 국가 부채 비중이요. 오히려 그러니까 90년 초에는 한 120%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다 금융위기 직전에는 오히려 100% 대비까지 떨어졌었어요.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로존 얘기할 때 터진 거예요. 예. 터지게 되면은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유로존 얘기라는 것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에서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유럽에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에서 이쪽 그 집시국 이 피그스 국가들한테 빌려준 돈들을 회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자산들이 이제 다 이제 숨고 그러니까요. 예.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막을 돈이 똑같은 유로한데도 불구하고 예. 그 유로화가 없었던 이유는 경상수지가 적자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국가는 자기 은행들이 파산할 것 같으니까는 우리가 은행 파산은 방치할 수 없잖아요. 되게 공적 자금을 투입합니다. 은행에다가요. 우리도 예. 그랬듯이요.
그럼 은행에서 투입하다 보면 투입할 돈이 국가가 어디서 마련합니까? 국채 발행해서 해야 되죠. 그렇죠. 또 빚을 그러니까 내야지. 국가 부채가 급증을 한 거예요. 아.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재정위기라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위기는 은행위기나 외환위기의 결과물이지 예. 이게 원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대외 경제 활동을 탄탄하게 하면서 돈을 꾸준히 경상수지 흑자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네. 거기다가 외환 보유고까지 좀 충분하다면 네. 그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국가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미국의 금융위기가 이제 2007년, 8년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요. 90대 후반까지만, 90대 후반에서 2000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예.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한 2% 되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이게 뭐냐면 쫙 계속 증가를 해요. 예. 증가를 해서 2006년도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6%가 넘어서요. 경상수지 적자가요. 예. 그다음 뻥 터진 거예요. 그렇죠. 터진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도 국가 부채가 예. 한 60%대 초로 안정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쭉 이렇게 유지됐었어요. 80년대요.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해다가 그거 이제 그러니까 은행이 금융위기 수습하려다 보니까는 정부가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렇죠. 예? 연준도 풀었지만은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100%를 넘어서가 쭉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패턴이 모든 은행이기나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에서 발견되는 거지 예. 기축통화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도 60%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있었을 때 예. 그때는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예. 지금 코로나19 때 100%가 지금 넘게 생겼는데도 안 터지잖아요. 안 터지는 거는 네. 경상수지가 그러면 이제 흑자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그래 경상수지가 줄어들었죠. 적자는요. 적자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남의 나라에 폰도 비틀고 뭐 이래가지고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나라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구나. 그 미국의 그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이요. 금융위기의 원인을 예. 대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소득 불평등. 예, 대외적인 요인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얘기를 해요. 예. 그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상수지 대규모 적자 미국, 그다음에 뭐냐면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를 보는 중국, 뭐 일본, 한국, 독일, 뭐 그다음에 오일 달러, 오일 수출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경상수지 흑자 국가들. 예. 그래서 그 2008년도에 금융이 터지고 난 다음에 부시가 G20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G20 정상회담을. 예. 그 13개 국가들이 되게 뭐냐면요. 미국에 대해서 흑자되는. 흑자를 보는 나라들이에요. 야, 그래서 흑자를 그걸 조정하려고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인위적으로 뭐 GDP 대비 4% 그렇죠. 흑자 내면 안 돼. 네. 그게 이제 3% 내면 안 돼. 2%까지 떨어지잖아, 나중에.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저 뭡니까 우리 G5차 G20 정상회담 서울에서 열렸을 때 가이트라가 와가지고 네. 경상수지 목표제라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GDP 대비 4%가 넘어서면은 네. 스스로 이제 이거 통제하라는 것을. 그렇죠. 근데 이게 관철이 안 됐죠.
들어. 화장품이라든가 패션 잡화류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받게 됐고, 그리고 교육 서비스, 음식업 이런 분야, 물론 도소매업도 영향을 받게 됐는데, 이 음식업에서 또 어떤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게 반사적으로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이 쇼핑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작년에 온라인 쇼핑 전체 거래액이 135조였고요. 올해는 150조 넘어갈 걸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가장 이 항목에서 크게 성장했던 게 음식 서비스거든요. 지금 음식 서비스업이 7월 기준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2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음식 서비스업이라는 게 배달, 음식 배달하고 배달 앱 쪽이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갔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달 전문 항목의 수비가 좀 있었다라고 보지만은 배달 전문이 아니고 언제나 좀 배달하는 데는 크게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배달을 하더라도 이 수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홀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배달 분야하고 수익성 차이가 좀 있죠. 왜냐하면 배달 쪽은 아무래도 중간에 배달에 광고를 쳐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음식 서비스업도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좀 봐야 돼야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좀 우려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주로 들어간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특히 피해가 많았고, 제조 분야가 지금 이제 거기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죠. 의류 수출도 안 되고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많이 제조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나오면 지금 이미 벌써 구조조정을 좀 일어나고 있어서 크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 이 일자리를 잃었던 이런 근로자들이 어디로 갈 거냐.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예전에 그때 아예 대한민국에 대한 자영업자로 다시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아직 안 되는 계기가 대한민국이라고 보시고요. 지금은 분명히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걸 들었겠지만 요즘 뭐 배달 엄청 해 먹는다는 게 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배달 플랫폼이 정말 저는 생각을 예. 사실은 그게 뭐 단단점이 전화번호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너무 크게 문제는 그게 이제 상인들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배달 비용이 나가죠. 근데 그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 것도 있으려면 점 시장 배달 자본이 소수안에 있는데 배달의 시장을 심으니까 소비자하고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고 어디가 더 저렴한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시장의 선택지가 없어지는 이런 배달의 시장의 효과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이게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도 보면은 요즘 뭐 이제 파랑이 돼갖고 뭐 사실 뭐 어떤 언제서라도 뭐 어차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반노동을 하는 새벽에도 배달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플랫폼 산업에서 정말 이런 노동의 어떤 건강과 그 다음에 이런 불공정한 수수료에 대한 어떤 완화시키는 어떤 룰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함께 마련되어지면서 사실 이런 배달의 플랫폼 같은 것들이 좀 어떤 사람의 노동과 소상공인의 친화적인 이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배달 시장이 아무리 활성화됐어도 그걸 다 옮겨갈 수 없는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심각한 problem이 있고 옮겨갔더라도 어떤 수익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공정한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또 겹쳐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홍석주 의원님 지금 뭐 이런 좀 경제 상황을 쫙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태업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뭐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통계 수치가 사실은 큰 의미가 사실은 없을 수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일단은 올해 7월 말까지 법인이 625곳이 파산이 됐고 개인은 29,000개 이상이 지금 파산이 민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파산이라는 것은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위 신청이 된 게 아니라 그대로 뭐 나는 뭐 모든 게 안 된다. 전제로는 파산했던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한경 8월 20일자 보니까 수도권에 3만 개 노래방 등에서 그리고 PC방 2만 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면허로 나왔다. 면허로 나오니까 당연히 뭐 경기가 이런 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뭐 이만큼 지금 뭐 파산, 또 폐업 이런 공포가 이 주변에 너무나 이제 이만큼 일상 연소주는데 우리 주변에 자연분들이 공포가 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건 영업 문제 정말 크리티컬 문제 국민들 입장에 별로 배려가 안 만나는 게 좋은 것 같고 하지만 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누구한테 떨어졌을 때 부담이나 이런 것도 엄청 큰데 이걸 누가 책임져줄 문제가 많이 시민이 정부가 나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분자 제한 업종을 줄 수밖에 없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제한하고 금지시켰다면 거기에 걸맞은 뭔가 이제 돌아오는 피해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이번 주 들어서 수도권 중심으로 2.5단계에서 좀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말 방역에 대해서 우선이어야 되지만 이 생존권을 기록하는 수준까지 오랫동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경제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완화가 됐고 그러면 사실 이게 또 그렇다고 막 틀어졌다가 심각해지면 정말 이게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선에서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소리가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은 소리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앞에 정부가 가장 노출을
파트너시니까 홍석천 의원께서 이런 지금 정도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제가 나왔을 때 그 소상공인에 대한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이제 그 부채를 이번 4차 추경은 예. 순수하게 100% 제발. 부채를 통해서 지금 예. 현재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좀 선택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정부 여러 고민을 해서 하고 나서 좀 금지 요구 제한 그런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구분하니까 그렇다는 고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당시 지금 이런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모든 그런데 대한 어떤 기름을 부어주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기금의 간접
배송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분류 작업을 안 하면 배송도 어려워지는 거죠. 네, 다음 주 월요일은 아직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이 택배 회사나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오늘 이미 정부와 택배업계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고 올해 민주당과 국토부, 고용부 관계자들이 만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한 달 전에는 정부 업계가 같이 택배 없는 날도 만들고 했는데 이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일단 택배 기사의 법적 지위는 대부분 특수 고용직입니다. 업체와 계약할 때 구역을 할당받고 배송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하루 200개를 배송했는데 연휴를 앞두고 400개가 됐다고 해도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들이 중단하겠다는 분류 작업이 특히 문제인데 새벽부터 이 분류 작업에 시간을 다 보내면 배송도 늦게 끝나고 또 새벽에 나와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당장은 정부나 택배업계 모두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평동 도시센터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공황도, 폭동도, 사재기도 없다.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2월 말 미국 ABC 방송 기자가 전한 대구의 풍경입니다. 이 외국인들 눈에 한국은 좀 신기했을 겁니다. 휴지와 생필품이 동나고 상점 진열대가 텅 비었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차분해 보였던 거죠. 비결 중에 하나, 빠르고 정확한 배송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택배기사, 버스기사, 또 의료 인력이나 요양보호사 등을 필수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지금처럼 띄엄띄엄 거리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에센셜 워커, 키워커라는 말을 약 붙였습니다. 300m 앞 3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비대면의 세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국내에서는 서울의 한 구청이 재난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하는 이런 필수 노동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마을버스 기사 황희석 씨는 매일 시민 수백 명을 태웁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에도 운전대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하고 계속 접촉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오고 타고 다니는 버스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개인 청결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년 같으면 버스 운행을 늘리는 추석 연휴. 올해는 연휴 이동 자제 때문에 배차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일단은 손님이 많이 타야 이 회사가 돌아가는데 그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좀 재정난도 좀 겪고 있고. 서울 성동구는 이처럼 재난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한 채 대면 업무를 해야 하는 이들을 필수 노동자로 보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료, 돌봄, 복지, 물류, 운송, 안전 분야 등에서 사회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 업무를 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 이런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당과 안전장비, 심리치료 등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 등을 논의할 필수 노동자 지원위원회도 구성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게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지원하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이나 광역버스, 물류 등은 여러 지역에 걸친 필수 산업인 만큼 광역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송두만입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던 상습 아동 성범죄자 조두수는 지금 전방에 15년을 과속 방지턱이 선고받았다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게 참작돼 3년 감형된 1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달 있으면 만기 출소합니다. 나오면 안산 집으로 가겠다고 한 게 알려지면서 안산시장까지 나서서 일명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승재 기자가 안산에 가서 시민들 얘기 직접 전방에 들어봤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 출소하면 고향 안산으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마주칠지 전방에 모르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주 봐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거리에 돌아다니기 좀 꺼끌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대한 제한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특히 밤에도 아직 위험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조두순이 사회의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것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이렇게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이 이렇게 사회에서 그 자연스럽게 활동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안감이 증폭되자 안산시는 CCTV 200여 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조두순을 격리시키는 보호수용 법안 제정도 요청한 상황. 법무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안산시는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 외에는 조두순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계심을 갖더라도 조두순이 법적으로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조두순이 어디에 살든 강제로 막아서는 일이 해결되지 전방에 않는다며 과속 방지턱이 해결 방안은 연속됩니다. 사회가 공동으로